네, 우리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현금 수지의 측정, 현금 흐름의 현금 수지를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 뭘까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죠? 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현금 수지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얘기해요. 현금 흐름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현금 흐름이라는 건 결국 현금이 들어오고 나오는 걸 뭐라 그런다? 현금 흐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별 내용은 없어요. 뜻이 그거라고요. 제가 투자론 첫날 할 때, 처음 할 때 투자는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취득, 기억나세요? 그리고 운용을 보유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분. 그 투자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네네. 자, 이 운용 보유 단계에서의 수익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소득 이득이라 그랬고, 처분 단계에서의 수익을 뭐라 불렀다? 네, 자본 이득이라 불렀죠. 그러면 이 운용 보유 단계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까? 저희 사람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한 5년 동안 임대 사업을 한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5년 동안 현금이 들어옵니까? 임대료가 들어오잖아요. 나가는 돈도 있나요? 나가는 돈도 있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될 거고 공과금도 내야 될 거고 돈이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뭐라 부른다? 현금 흐름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저 건물을 처분할 때도 현금이 들어옵니까? 주로죠. 매각 금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는 돈도 있나요? 나가는 돈도 있죠. 양도소득세도 내야 될 거고 그리고 중개사 수수료도 나가야 될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은행에 지금 못 갚은 대출 잔액이 있으면 그 대출 잔액도 정리해 줘야 될 거고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뭐라 부른다? 현금 흐름이라 부른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동안 현금 흐름은 운용 보유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과 처분 단계의 현금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둘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두 개로 나눠놨잖아. 운용 보유 단계에서 있고 처분 단계가 있고 이 두 단계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이건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운용 보유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이 있고 처분 매각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용 보유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과 처분 매각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은 다르단 말이야. 성격이 다르니까 구별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럼 구별을 지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름을 다르게 붙여주면 구별이 돼. 우리가 구별 짓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름을 다르게 붙여주면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운용 보유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영업수지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영업수지. 영업수지를 운영수지라고도 그래. 그럼 영업수지는 보유, 운용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을 얘기합니다. 처분 매각 단계가 아니야. 그리고 처분 매각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분 복귀액이라고 불러요. 일단 이거부터 이제 정리하고 이제 알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저 영업수지는 한 번만 발생할까? 여러 해 동안 발생할까? 여러 해 동안 발생하죠. 지분 복귀액은 여러 해 동안 발생한다. 한 해에 발생한다. 1회 한 번만 발생 끝이에요. 처분할 때. 맞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영업수지와 지분 복귀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첫 번째가 영업수지입니다. 영업수지는 보유 운용 단계다, 처분 단계다. 보유 운용 단계. 네. 지금 제가 하는 이 현금수지 측정은요, 시험에서 무조건 두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거의 두 문제 이상 그냥 나와요. 이론도 나오고요, 계산 문제도 나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영업수지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41페이지 맨 위에 영업의 현금수지 계산해가지고 식이 쫙 나오고 있죠. 보이세요? 일단 이 식은요,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이 순서는. 이 흐름은 외워야 된다. 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많은 걸 외우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가능조소득 또는 가능총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가 총이에요. 조가 총이에요. 이 가능조소득, 가능총소득은 뭐냐면 예를 들어보면요. 자, 이게 이제 임대하려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에서 투자를 했어요. 방이 몇 개예요? 10개. 내가 지금 임대사업 하려고 그래. 저기 뭐 원룸이라 그래 볼까요? 방이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저 방 한 개에서 1년에 1,000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와. 1년에 1,000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 집이, 저 임대주택이 전부 다 임대가 되었다면 난 1년에 얼마의 수익이 들어옵니까? 1억. 그게 가능조소득이에요. 즉 가능조소득은 내가 이 임대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두면 돼요. 1년에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들어온다고 그러죠. 1년에. 그러니까 12개월이고요. 1년이 12개월이죠. 1년에 1,000만 원 들어온다. 네. 그럼 방이 10개니까 1년에 1억 들어오겠다. 그죠? 맞아요? 그래요. 계산해봐봐. 1년에 1,000만 원 들어오는데 방이 10개니까 이 사람 1년에 얼마 벌어요? 1억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가능조소득이란 내가 임대사업을 할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소득을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의미를 딱 기억해 두면 돼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단 말이야. 그럼 저 말은 공실이 있다 없다? 없다. 공실이 없다. 이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조소득은 100% 임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입니다. 최대한의 수익. 그게 가능조소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공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실을 뺍니다, 이제. 공실을 빼고. 자, 임대료가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2달, 3달 밀릴 수도 있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불량부채라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요? 불량부채. 이 불량부채를 출제위원회에 따라서는 대손충당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그러면 불량부채를 의미해요. 못 받을 수 있는 돈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건물에 자판기가 있어. 자판기. 이 사람의 본업은 뭐예요?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방을 임대해주고 벌어들이는 게 이 사람의 본 영업이야. 본 수익이라고. 근데 자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판기는 이 사람의 본업인 수익이 아니고 다른 영업 외적인 수익이죠. 맞아요. 이걸 기타 수익이라고도 불러요. 기타 수익. 이 옥상에 광고판이 있어. 이 광고판에서 1년에 수입이 한 5천만 원이 들어와. 그럼 이제 광고판 수입도 본업입니까? 본업은 아닙니까? 이 사람의 본업은 임대업이야. 임대업. 근데 광고판에서 수익이 들어오죠. 이런 수익을 기타 수익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해. 이 기타 수입을 다른 말로 영업의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업이라는 건 지금 이 사람 임대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유효조소득이라고 불러요. 유효조소득. 자, 이제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 영업경비. 이 영업경비는 운영경비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영업경비가 뭘까요? 이 사람이 이 임대사업이라는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을 얘기하겠네요. 맞아요? 영업경비는 이 임대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을 뭐라 부른다? 영업경비. 그러면 이 임대업과 관계없는, 임대사업과 관계없는 비용은 영업경비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친구하고 술 먹어가 술값 내고 왔어. 술값 200만 원 내고 왔단 말이야. 그럼 술값 200만 원은 영업경비다, 영업경비가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경비는 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영업경비라 부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그럼 영업경비를 뺀 걸 뭐라 부르냐면 이제 순영업소득이라 불러요. 순영업소득. 자, 이 순영업소득에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뺍니다.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의 뜻을 알아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은 뭐냐면 이 사람이 건물 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았으면 이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원금도 조금씩 갚아가야 됩니까? 이처럼 원금과 이자,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이 두 개를 합친 거를 부채 서비스액이라 불러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에는 이자가 포함이 돼, 안 돼? 포함됩니다. 원금도 포함이 돼, 안 돼? 됩니다.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다 그러면 안 돼. 부채 서비스액 이자도 포함이 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원리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요.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해요. 이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뭐냐면 세전현금수지라고 부릅니다. 세전현금수지라 그래도 되고 세전현금 흐름이라 그래도 돼요. 현금수지가 현금 흐름이거든. 그럼 세전현금수지 다음에 이제 뭘 빼냐면 세전이니까 그 다음 세금을 내야지. 영업소득세를 뺍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세후현금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이거 흐름 알기, 외우기.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외우는 분도 있어요. 앞글자 따가지고 가공기, 가공기유, 영순, 부세, 영세. 가공기유, 영순, 부세, 영세. 뭐 이렇게 외우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떻게 외우든 외워야 된다는 거야. 저는 앞글자 따는 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사실. 앞글자 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또 그게 또 나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잘 또 어필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좋다 나쁘다를 구별하지 말고 일단 편하시게 일단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외우세요.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흐름은 못 외우면 안 된다. 외워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라고? 흐름. 두 번째. 자, 영업경비야. 영업경비. 이 영업경비에서는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장부에 이렇게 적겠다는 겁니다. 내가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세금 다 내고 최종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계산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후연금수지라는 거는 결국 내가 임대사업을 통해서 나갈 거 다 내고 최종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이 뭐예요? 세후현금수지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임대사업하는 사람에게 딱 정리를 해야지. 그럼 이때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야. 영업경비를 인정해 주는 게 있고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일단. 자, 영업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있고 영업경비로 인정 안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질문, 영업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할까? 인정 안 해 주는 게 중요할까? 예? 안 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영업경비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임대사업이라는 영업을 하는데 들어간 직접적인 비용은 영업경비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종류가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직원들 노트 사준다고 5만 원 썼다. 직원들 장부 사준다고 5만 원 썼어. 소모품으로. 영업경비가 아닐까? 영업경비 맞지. 직원들 뭐 사준다고 썼잖아요. 맞아요.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내가 한 10만 원 줬어요. 뭐 애가 돌이래.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줬어요. 영업경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영업경비는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하지만 영업경비가 아닌 걸 딱 기억해 두고 나면 그 외에는 다 가능하면 영업경비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업경비인 거를 기억해야 될까? 아닌 거를 기억해야 될까? 그래요. 영업경비 아닌 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일단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업경비 아닌 거. 아닌 거. 그럼 질문. 자, 이 흐름에서 이 공실과 불량부채 있죠? 이 공실과 불량부채는 영업경비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래, 어떻게, 아닌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그게 아주 맞는 말이야. 그래, 그게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런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지 않은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헷갈려 한다. 여기서 뺐는데 여기 또 영업경비일 리가 없죠? 공실과 불량부채는 영업경비다, 영업경비가 아니다. 아닙니다. 저기 뺐잖아, 벌써. 잘했어요. 부채 서비스액 영업경비일까요? 아닐까요? 부채 서비스액. 아니지. 여기 딴 데서 빼고 있잖아. 지금 딴 데서 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뭐라는, 영업경비다, 영업경비가 아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걸 딴 데서 다 빼고 있어. 그 영업경비를 두 번 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공실과 불량부채 영업경비 아니다. 부채 서비스액 영업경비 아니다. 영업소득세 영업경비 아닌 거야. 당연히 아니지. 그런데 시험 가면 막 틀려. 그럼 이자 비용은 영업경비가 아닐까? 이자 비용 아니다. 부채 서비스액 안에 이자가 들어가 있다. 지금 이자 비용 영업경비 아닙니다. 잘 틀린다. 그러면 이 틀리는 이유는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틀린 거다. 내가 기억을 못하고 까먹었기 때문에 틀린 거다. 그래요. 시험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인 거야. 시험은 아무 잘못 없다고 그랬다. 내가 시험은 저 구석탱이에 있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온다는 건 내고 있어요. 이거 이거 나온다고 그래서 심지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모가 틀리는 거예요. 이 점모가. 그거는 시험 아무 잘못 없어.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근데 그걸 자꾸 시험이 어려웠니, 뭐, 이상한 데서 나왔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상한 데서 나온 건 틀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40문항 중에서 이상한 데서 나오는 건 몇 개 없어요. 다 나온다는 데서 다 나와요. 40문항 중에 이상한 데서 나오는 건 5개가 채 안 돼. 5개가 채 안 된다니까. 그럼 5개 틀려, 그냥 그러면. 틀리라고. 100% 틀리는 것도 아니고, 찍어! 20%는 맞아. 5개가 모르는 게 이상한데, 한 번으로 밀어, 그냥. 한 개는 맞아. 그렇잖아요. 5개를 한 번으로 밀었는데 확률이 20%니까 한 문제는 맞지.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 영업경비 아닌 거에 공실 불량부채 적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울 걸 줄이라는 거야, 내 말이. 외울 걸 줄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부채 서비스액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자 비용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영업소득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당연한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외에 아닌 게 있거든요. 감가상각비예요. 잘 내죠.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가 아닙니다. 질문? 감가상각비가 영업경비가 아니라는 얘기는 순영업소득 구할 때 감가상각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니,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가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게 순영업소득인데 감가상각비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영업경비가 아닌데 알면 뭐야? 모르면 어때? 관계 쓰지도 않을 건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소득세 아니라 그랬죠? 법인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라 그래보자. 그럼 이 사람은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뭘 낸다? 법인세 내죠. 맞아요? 법인세도 일종의 영업소득과 영업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우리나라는 걸 소득세라 부를 뿐이야. 근데 우리 학계로는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영업소득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법인세 아닙니다. 소득세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취득세도 아니에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비용 아니에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비용 아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비용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뭔지 설명드립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이름을 보니까 지출은 지출인데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출이다 이런 뜻이네요. 맞아요? 자, 만약에 이 건물 사업주가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어요. 한 1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이 20억짜리인데 10억을 들여가지고 대규모 리모델링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리모델링 금액은 이 건물 가치를 올립니까? 건물의 가치를 정진시켜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이 10억은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왜? 이 10억이라는 돈은 이 건물의 가치를 높여줬잖아요. 맞아요? 이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즉 자본적 지출이란 비용은 비용인데 돈을 쓰긴 썼는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고 이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는데 쓴 비용이다. 이런 비용 지출을 뭐라 부른다? 자본적 지출이라 부릅니다. 또는 이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줬단 말이야. 수명을.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일회성으로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비용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이런 거를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 그 자본적 지출은 가치 정진, 수명 연장, 대표적으로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액이 좀 크겠죠. 하지만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자본적 지출은 아니에요. 그 성격을 봐야 돼. 자, 63빌딩에 형광등을 다 갈았대. 형광등 가는 자 몇 억 들었어? 하지만 그건 자본적 지출 아니야. 걔는 그냥 그런 거 수입적 지출이라 그래. 가치를 정진시킨다. 형광등 간다고 가치 정진되는 거 아니잖아요. 형광등 간다고 이 건물의 수명이 연장되는 거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입적 지출은 사실은 그 성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금액이 꼭 크다고 해서 자본적 지출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은 금액이 좀 크겠죠. 일반적으로는 크지. 금액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적 지출은 영업경비 아닙니다. 영업경비 아니다. 이 자본적 지출과 비교되는 개념이 뭐냐면 수익적 지출이에요. 이 수익적 지출은 영업경비예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과 비교되는 개념이 수익적 지출이다. 자, 그럼 영업경비 아닌 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영업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들은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하나 기억할 게 있어. 특히 하나 기억할 게 그게 재산세야. 재산세는 세금이지만 영업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내겠죠. 잘 내겠지. 또 우리 보유와 관계되는 세금이 또 뭐가 있더라? 종합부동산세 있었잖아요. 전에 했다. 세법할 때, 정책할 때. 보유단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영업경비로 인정해주죠. 종부세. 근데 시험에서 얘를 잘 내요. 재산세.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흐름 다 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항상 공부할 때는 내가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들어야 돼. 제가 지금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흐름. 부채 서비스에게는 이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부채 서비스 이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영업경비인 것과 아닌 것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 안에 의미가 많이 담겨 있거든. 의미가. 자, 순영업소득 한번 봅시다. 순영업소득. 자, 이 순영업소득 다음이 뭐예요? 부채서비스액이죠. 그럼 부채서비스액이 원리금 갚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순영업소득 이전에 나오는 유효조소득, 가능조소득 이런 것들은 은행에 빌린 돈을 갚기 전입니까? 갚기 후입니까? 갚기 전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기 벌어들인 돈이에요. 내 돈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남의 돈, 은행 돈도 같이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이 세 가지는 총 투자익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은 부채 사용 여부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렛대 효과 할 때 얘기했잖아. 지렛대 효과 할 때 부채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순영업소득은 변화가 없다.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을 총수익률이라 그러거든.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총수익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익률은 부채 사용 여부와 관계가 없다. 왜? 순영업소득까지는 아직까지 은행 돈을 안 갚았으니까. 그럼 이 세전연금수지하고 세후연금수지 있잖아요. 그럼 세전연금수지와 세후연금수지는 이제 은행 돈을 갚은 이유잖아요. 맞아? 그럼 이 세전연금수지와 세후연금수지는 자기 돈으로 건물을 산 사람하고 은행 돈을 빌려서 산 사람하고 같을까 차이가 날까? 차이가 나지. 이때부터는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전연금수지와 세후연금수지는 총 투자액과 관계되는 개념이 아니고 지분 투자액과 관계되는 개념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총 투자액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지문에 총 투자액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세전연금수지 얘기가 나와. 그럼 그 지문 맞을 까 틀릴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X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만약에 어떤 식을 봤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어떤 식이 하나 나와. 식이 나왔는데 식을 보니까 총 투자액분에 세전연금수지 이런 식이 있어. 뭔지는 모르겠어 이게. 여기다가 이래놓고는 뭐 세전수익률 뭐 이렇게 적어놨다 해볼게요. 이거 맞을까 틀릴까? 안 맞단 말이에요. 안 어울린다고 이들은. 총 투자액은 얘들하고 어울리는 얘기지 얘하고 얘하고는 전혀 안 어울려. 그럼 지분 투자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순영업소득 얘기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의미가. 복습 안 하면 다 까먹는다. 복습 안 하면 지금 이 내용은 2월 달쯤에 또 해요. 2월 초쯤에 한단 말이야. 지금부터 한 2개월 정도 지나버려야 돼. 복습 안 하면 깨끗해져 버려. 그럼 2월 달에 들을 때 새로운 기분으로 듣게 되겠죠? 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기분으로 일신 하는 건 좋아. 매일 아침을 새롭게 태어나는 건 좋은 얘기거든? 근데 공부는 매일 새로우면 안 돼. 어제 배운 거 아침부터 새로 깨끗한 상태로 맞이하고 이러면 안 돼요. 공부는 실패야. 공부는 새로운 게 안 좋아. 마음은 새롭게 해야지. 마음은. 하지만 지식은 쌓여 있어야 돼. 여러분 올해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4월까지예요. 4월까지. 특히 우리는 그래도 당연히 절대평가니까 그렇지.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대학 어디 가느냐 결정이 3학년 때 결정 날 것 같아요. 천만에요. 2학년 겨울방학 때 결정 나는 거야. 2학년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3학년 때는 다 열심히 해. 물론 안 하는 애들도 있지. 걔들은 노네야. 걔들은 어차피 안 하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하는 애들끼리 경쟁은 2학년 겨울방학 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은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 놓쳐버리면 3학년 때는 점수 안 올라가. 학교 다니기 바쁘고 점수 못 올려요. 우리 중개사 시험도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4월까지예요. 4월까지. 이때가 1차 중요한 시기야. 4월까지를 충실히 보낸 사람은 올해 한꺼번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이게 안 된 사람은 뒤늦게 이제 한번 스파트를 내거든. 5, 6, 7, 8 이때 막 또 바짝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안 좋아요. 4월달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4월까지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우리 인간이 좀 그래. 막상 발에 불이 떨어져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내가 마음을 다잡고 매일매일 점검하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든 성공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대비책을 세우고 미리 열심히 해놓은 사람들이 항상 앞서가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데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없어요. 잘.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그래. 98명은 그냥 그때 닥치면 해. 근데 2명은 그렇게 안 해. 2명은 미리 계획을 세워. 미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 2%가 98%를 지배한다. 이 세상을. 그래서 98%는 2%를 부러워할 뿐이다. 그 사람 근데 2%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얘기 물어보면 큰 비법이 없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합격하셨습니까? 큰 비법 없어요. 저는 4월까지 그냥 사군에서 하나 열심히 복습하고 이랬습니다. 그 물어보러 간 사람은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 세상에 비법이 어디 있어. 무슨 뭐 주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트키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치트키가 없어요. 복습하라는 겁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안 그러면 다 까먹습니다. 자, 현금 수지, 영업 수지 받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순영업 소득을 구하려면 영업 경비 알아야 되겠네. 순영업 소득 구하려면 영업 경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울게요.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순영업 소득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순영업 소득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은, 자, 그럼 보세요. 이 순영업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업 경비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지. 기타 수입 필요해, 필요 없어요? 공실과 불량부채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부채 서비스금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순영업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찾아라 그러면 요 위에 거 찾으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순영업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에요. 이 말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알아야 하죠. 무슨 말이냐? 순영업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업 경비를 알아야 한다. 맞습니까? 그럼 순영업 소득에는 영업 경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아까 영업 경비에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질문, 순영업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가 필요하다? 필요 없어요. 순영업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몰라도 돼요. 순영업 소득에는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있다? 반영 안 돼 있어요. 그 뜻이다. 자, 그런데 영업경비아까 재산세는 영업경비라 그랬잖아요. 맞아. 그러면 재산세는 순영업 소득 구할 때 필요하다. 알아야 한다. 반영되어 그런 뜻입니다. 맞아. 네네. 국어죠. 표현만 바꿀 뿐이야. 표현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지분 복귀액인데 넘겨보세요.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지분 복귀액이라고 나오나요? 그럼 이 지분 복귀액은 언제? 처분할 때. 이건 처분시 현금 흐름이라고. 처분시 현금 흐름. 지금 이거는 뭔데요? 보유 운용 단계라 그랬죠? 이거는 처분이야, 처분. 처분할 때 현금 흐름이야. 자, 시간 보겠습니다. 맨 먼저 매도 가액 나옵니까? 매도 가액이 뭐야? 건물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 30여 개 팔았어. 그게 매도 가액이에요. 자, 매도 경비 나오죠. 이 매도 경비의 대표적인 게 중개 수수료입니다. 중개사 수수료 줬어요. 한 몇천만 원 줬단 말이야. 중개 수수료 빼야지. 그 외 매도와 관계되는 비용을 얘기해요. 질문? 그러니까 이 매도 경비에는 취득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간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비용 아니라 그랬다. 취득세 매도 경비 아닙니다. 취득세 매도 경비 아니야. 또 질문해 볼까? 만약에 매도 경비에 건물 매입 가격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매입 가격 안 들어가요. 매입 가격은 건물 살 때 줬어. 지금 처분할 때 나 주는 게 아니야. 처분할 때 돈 줘 안 줘? 건물 살 때 줬겠지. 아니, 다 알고 있겠지. 혹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분할 때 건물 가격 줍니까? 아니잖아. 건물 매입 가격 언제 줬을까 해서 건물 살 때 줬다고 그래서 건물 살 때 줬어. 이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빼는 거야. 매도 경비에는 건물 구입 가격 안 들어갑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순매도액이라는 게 나와요. 자, 순매도액에서 이제 은행에 대출 받은 사람은
이제 건물을 처분하니까 남아있는 대출 잔금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대출 받은 사람이 없으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 없겠지. 그러니까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고 나서 뭐가 돼요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 자, 세전 다음에 항상 세금이거든요. 자, 지금 처분을 하고 있으니까 처분과 관계되는 세금을 자본이득세라 그래요. 우리가 처분과 관계되는 이득을 자본이득이라 그랬잖아. 그걸 자본이득세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업소득세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좀 이렇게 치사하게 말 바꿀 수도 있다니까.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은 영업소득세 아닙니다. 자본이득세.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불러? 양도소득세라 부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론을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자본이득세 그러면 모든 나라 사람은 캐피털 텍스 그러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갖다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다? 양도소득세라 부를 뿐이야. 그럼 이제 뭐가 나온다? 세후지분 복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세후지분 복귀액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건물을 처분하고 나서 낼 거 다 내고 수수료 주고 은행 거 다 갚고 양도소득세 다 내고 최종적으로 내 호주문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세후지분 복귀액이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이제 뭐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럼 아까 세후현금 수지는 뭐였어? 세후현금 수지는 내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임대사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 호주문에 들어오는 돈은 세후현금 수지. 처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 호주문에 들어오는 거는 세후지분 복귀액 이 뜻입니다. 맞아요? 네네. 자, 그래서 세후현금 수지하고 이 세후현금 수지는 한 번 들어온다, 여러 번 들어온다, 여러 해 동안 들어오죠. 세후현금 수지하고 세후지분 복귀액 이걸 한 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 둘을 합친 게 투자자의 순수한 현금 유입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만큼 딱 남은 거야. 이 사람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투자해서 딱 남은 돈이 이거야. 들어온 돈이 이거라고. 들어온 돈이 이거라고요. 그럼 나간 돈은 뭘까? 이게 순수하게 들어온 거고 이거는 그럼 순수하게 나간 건지 뭐가 있을 것 같아? 건물 구입 가격이지. 건물 구입 가격. 여기 건물 구입 가격이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돈 들어온 거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다. 건물 지금 구입 가격은 안 뺐죠 아직까지. 건물 구입 가격은 언제 건물 살 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유입액만 하고 있다. 유입액.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 건물 임대사업과 관계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었죠. 이 임대사업과 관계돼서 순수하게 현금이 들어온 걸 뭐라 부른다? 세후현금수지. 건물을 처분할 때도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럼 건물이 처분할 때 순수하게 들어오고 나간 게 남은 걸 뭐라 부르고? 세후지분 복귀액. 그럼 여기는 구입할 때 나간 돈은 있어 없어 아직까지? 없죠? 아직 취득가액은 생각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할 것 같아? 취득가액하고 비교해가지고 들어온 돈이 크면 투자, 구입가액이 더 크면 투자 안 하겠죠. 그림 한 그려볼까? 여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 이 사람이 건물을요 10억 주고 샀어요. 10억. 이게 구입 가격이야. 그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들은 전부 다 실제로 산 건 아니고 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해볼까 하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 이 사람이 건물을 사가지고 한 5년 동안 갖고 있으려고 그래. 5년 동안. 그러면 5년 동안 내가 들어오는 돈에서 낼 거 다 내고 은행에 이자 다 갚고 이 보유기간 동안에 순수하게 내가 남는 돈이 뭐라고요? 세후 현금수지. 아까 했잖아. 보유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 세후 현금수지. 이제 처분할 때 최종적으로 내가 은행 돈 다 갚고 양도소득세 다 내고 남는 게 뭐라고요? 세후 지분 복귀액.
그럼 이걸 다 합친 거는 이제 순수하게 들어온 현금 유입액이야. 들어온 돈이야, 들어온 돈. 다 내고 나서. 맞아요? 그럼 나간 돈은 언제, 어딘데? 10억 나갔잖아. 이건 아직 안 했지? 이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이건 아직.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이거를 유출액이라 불러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 그럼 이거는 뭐라 부를 수 있을까? 이거는 유입액이야, 유입액. 순수하게 들어온 돈. 그럼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뭐하고 비교해야 돼? 유입액하고 이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클 때 투자해야 돼? 맞아? 자, 근데 이게 좀 더 나가볼게. 그럼 이 유입액은 지금 들어온다, 미래에 들어온다? 미래에 들어와. 투자 여부는 미래 결정해, 지금 결정해요? 이때 결정하죠? 그럼 미래에 들어올 유입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계산을 해야지. 현재 가치를 구해야지. 돈이 미래에 들어오니까. 만약에 이게 10억인데 이게 10억인데 이걸 다 더해봤더니 12억이 나왔어. 그러면 투자한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5년 동안 12억이 나중에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아? 물가가 오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12억하고 10억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지. 얘를 뭐로 해야 돼?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현재 가치 구하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여부를 분석하는 거를 할인 현금 흐름 분석,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 교재 보면 42페이지에 나와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습니까? 오늘은 자세히 안 한다. 이걸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라고 그래. 사실 이건 제가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는 거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투자, 임대 사업이라는 투자를 통해서 구입 가격은 고려 안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돈에서 나간 돈을 뺀 순수하게 남는 돈이 저 개념이에요. 근데 저기에 구입액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 구입액은 나중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나중에 구입액하고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냥 이 식 자체하고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기억하시라는 것만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세후 지분 복귀액도 흐름 알아야 돼요. 매도 가액에서 매도 경비를 뺀 게 뭐라고? 순매도액.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뺀 게 뭐가 된다? 세전 지분 복귀액. 세전 지분 복귀액에서 자본 이득세를 뺀 게 세후 지분 복귀액. 이 흐름도 아셔야 되고요. 네. 자, 그래서 현금 흐름까지 봤어요. 자, 42페이지인데요. 4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 나오죠.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 한 2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2문제 이상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이걸 다 하지는 못해요.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기본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자세히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점은 현재, 투자 시점은 현재, 수익이 들어오는 시점은 미래. 그럼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거는 내가 나간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비교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크면 투자하는 거고 나가는 돈이 크면 투자 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당연히 기본이잖아. 그런데 들어오는 돈이 미래에 들어오니까 이 미래에 들어온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는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는 겁니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고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있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 그 둘을 크게 둘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고려하지 않은 방법.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을 할인 기법이라고도 불러요. 현재 가치를 고려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을 비할인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순평가법, 두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 세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 이 세 개는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평가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요 사실 외워야 돼요. 종류부터. 비할인 기법에는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그냥 회수기간법, 평균 회계 이익률법, 일단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바로 냅니다. 다음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바로 내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얘는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법이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습니까? 평가. 이 평가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평가라는 게 현재 가치 줄임말이거든요. 현재 가치라는 말 자체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죠. 평가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일단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회수기간법은 앞에 평가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뭐 단순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없어도 관계없어요. 지금은 이 정도 구별만 하세요. 나중에는 순영가가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수익성 지수가 뭡니까? 순영가법은 어떻게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걸 시간, 우리 그것까지 할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은 투자를 분석하는 기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고려한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고려하지 않은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나중에 이것들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어림셈법 해가지고 나와 있죠. 표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한 겁니까?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 표 자체를. 겁낼 거 없어요. 다 알게 돼요. 이거 안 외우고 시험장 간 사람 잘 없어요. 다 알고 가요. 자, 그럼 이제 비율분석법 보세요. 비율분석법도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요, 대부 비율 줄쳐보세요. 부채 비율 줄치세요. 부채 감당률 줄치세요. 이 세 개 비율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세 개 비율은요. 네.